이승호 회장님, 우리 보스턴 한선우 회장님이 인사 말씀을 못 하셨어요. 최성호 어, 회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예. 그럼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한선 회장님. 예. 아유, 예, 아무튼 오늘 모두 반갑고요. 저희 보스턴에 훌륭하신 우리 한문수 교수님이 12월 달에 강연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이승우 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더니 오늘 이렇게 기회가 마련된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내용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랑 데이터를 사무처에서 공유해달라고 홍보용으로 쓰겠다고 그러한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강연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을 거고 저희 보스턴 협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강연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LA 평통협의회 회장 임성호입니다. 저희 평화통일대학원 제1강에 참석해 주신 용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저희 평화통일대학원이란 뜻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큰 배움의 전당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서 중에 하나인 대학을 읽고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이름입니다. 대학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칭다오에서 중국말 하시던데 제가 못하는 중국말이지만은 중국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학 지도 따수에 쩌다오 짜이 밍밍 짜이 짜이 쩌이 쩌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학의 길이라는 것은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고 지극한 선에 이르는 데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큰 배움이라는 것은 바로 지극한 선에 이르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극한 선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쟁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싸움이 없는 상태, 서로 싸우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저희 한민족에게 무쟁이란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로 한문수 경제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2022년 한반도 및 미국의 경제 전망, 남북 관계에 미칠 효과와 동향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의식주와 관계된 것이고 정치적인 문제와는 달리 견해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화와 통일 정책은 경제적인 이슈에서 어떻게 정치 외교적인 관점이 주도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문수 교수님의 한반도 및 미국의 경제 전망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실마리를 제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북한의 경제적 협력이 증가하면 남북한과 북미 간의 정치 군사적 대립은 자연스럽게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의 중심을 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에 둘 때 우리 평화통일대학원의 지선인 무쟁, 즉 싸움이 없는 상태,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은 결국 성취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리고 환영합니다.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LA 협의회 이승호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뜻깊은 이런 평화 통일 대학원 강의를 이렇게 마련하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또 러셀대 그 한문수 교수님이 강의를 맡으셨다고 하네요.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만은 학문과 또 이 평화를 위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라서 여러분에게 큰 반향을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또 세 번의 강의가 더 있어서 다 훌륭한 강의를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대학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실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참 엄혹합니다. 북한은 요즘 미사일도 자주 쏘아 올리고 또 모라토리움을 해제해서 핵 개발도 다시 하겠다. 그리고 또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도 쏘아 올리는 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에 대해서 미국은 미국대로 또 추가 제재를 추진하는 그런 강대 강의 대결로 좀 치닫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018년 대화 시절이 그립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해서 2017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대 책상 위에 핵단 추다 이렇게 말하던 험악한 시기였는데 이어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평양 선수단이 참여하는 단일 팀을 구성하는 그런 또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2018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3번이나 열리고 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고 그런 평화의 해였습니다. 다음해인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그런 일들이 깨졌습니다만 참으로 아쉽습니다만 다시 한번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쪽에 우크라이나 그쪽 상황도 지금 많이 위태위태합니다. 사실 저는 미국과 나토가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가 부분적으로 철수를 했다 그러면 어떻든 그런 철수에 대해서 환영하는 메시지도 내고 또 그에 상응하는 또 이 나토군도 일부 철수를 하고 그러면서 긴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국이 자꾸 몇 월 며칠에 저쪽에서 침공해 올 것이다. 러시아가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함으로써 이게 전쟁 분위기가 너무 좀 고조돼서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든 전쟁이라는 한순간에 아차하는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론을 형성해야 됩니다. 여론을 형성해서 미국이 평화를 위해서 좀 더 기여하도록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한 걸음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과거보다 더 엄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여러분의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평화를 위한 강연도 갖고 이런 것이 다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쌓여서 한반도 평화의 그런 큰 계기가 되리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올해 하시는 일이 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성환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부총영사이지만 저희 총영사님이 이제 부재하시기 때문에 공관장 대리로 총영사 대리 자격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그만큼 이제 평통에서 하시는 행사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이승우 LA 평통 지회장님 많이 고생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니까 미리 저도 이제 15분 전부터 들어와 있었는데 그 반가운 얼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신 것 같은데 한선우 보스턴 회장님, 그다음에 장수인 보스턴 수석 부회장님, 김성혁 보스턴 평통위원님, 목사님. 제가 이제 저는 보스턴에 3년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그 보스턴에 있는 동안에도 또 그 평통 업무 많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얼굴 오늘 뵙게 돼서 좋고요. 보스턴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이 행사가 LA하고 그 미국 중심으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칭따오도 있고 또 거의 뭐 전 세계에서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 평통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강연 주제는 그 보스턴 매사추세츠에 계신 한문수 교수님이 해주시는데 한반도 및 미국 경제 전망.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미국 경제가 미국 정치, 미국 정치가 그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또 크지 않다고 할 수 없는데요.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강의를 시작으로 평화통일대학원이 시작되시는 건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주제를 쭉 봤는데
굉장히 좋은 주제를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협력과 주변 강국 실용외교. 다음번 주제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통영사관에 있는 직원들도 또 여기 미국 내에 있는 여러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들어보면 좋음직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 공공외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인적, 그다음 물적 자원을 공공외교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공공외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공공외교의 내용이 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공외교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은 공공외교의 주체와 내용 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민간이 또 통통이 또 미국 내에서 좋은 평화와 관련된 한반도와 관련된 좋은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컨텐츠와 주체,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인상적인 것은 오늘 이제 제가 모두에 전 세계에서 모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로 사실은 저희가 많이 움츠려져 있었습니다. 행사도 밖에서 잘 못하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LA 평통에서 제가 여러 번 행사를 참가했지만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어댑터빌리티입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주어진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는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어댑터빌리티를 정말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공공외교에 정말 든든한 파트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평화통일대학원 온라인 강의 정말 성공하시길 기원하고요. 앞으로 이게 더 많이 더 좋은 주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이게 저희도 참여하면 석사학위 뭐 이런 거 주는 건가요? 대학원이니까 나중에 이제 알려주시면 저희도 석사학위 주신다고 하면은 더 열심히 저희도 한번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반가운 얼굴 너무 많이 뵈서 반갑고요. 그다음에 좋은 강의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문수 교수님의 강연을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사님 소개를 맡게 된 LA 협의회 공공외교위원장 윤호정입니다. 오늘 2022년 한반도 및 미국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는 한문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려대 경제학과 학사와 대학원 석사를 받으셨으며 미네소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후 고려대 강원대에서 경제학 강사로 미네소타 대학 경제학 강사, 위스콘신 대학 경제학 조교수 등등 학계에 종사하시며 현재는 라셀 대학과 노스쇼어 교육 컨소시엄의 교수로 재직하시고 계십니다. 그 외 MCE와 보스턴 에드 챌린지 보드 멤버로 활동하시고 한국문화역사교육재단의 오르거나이징 커미디로 봉사하시며 여러 가지 한인단체, 보스턴 한인회 수석 부회장 등등을 맡으셨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한문수 교수님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잘해주신 윤호정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문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재밌고 벌써 끝났네 이런 기분이 들도록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가 주십시오. 평화통일대학원 온라인 강좌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건 무엇일까? 어떻게 내가 디파인을 하면 될까라고 고민을 하는 중에 왼쪽 위에 보시는 이것이 하버드 정문에 있는 겁니다. 들어갈 때 Enter to grow in wisdom.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 바로 교문에 나오는 방향으로 있는 게 Depart입니다. Depart라는 게
쓰여 있는 것이 to serve better thy country and thy kind입니다. 그 평화통일대학 온라인 강좌에 들어오면 위즈덤이 늘을 거고 이 강연을 다 마치고 나가실 때는 우리나라와 이웃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한 어떤 서빙하는 그러한 훌륭하신 분들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석현 수석 부의장님을 처음 뵌 게 지난 9월인데 이 하버드 쿱 북스토어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딱 책을 잡으시는데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타이어런트라는 이 책을 보시고 그 다음에 노암 촘스키 책을 또 보시고 그 다음에 국제 경제에 관한 책을 보셨습니다. 저희 형통의 수장으로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그 생각이 들었었고 우리 이석현 수석 부의장님의 말씀 코트를 시작하면서 저희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향한 길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불확실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길을 찾고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이 평통에 대해서 봤습니다. 가장 큰 평통이더군요. 그래서 너무너무 멋있는 평통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을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회장과 간사를 제일 밑에 썼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진들을 보면서 LA 평통에 대해서 상상을 할 때 어떻게 상상했냐면 이승우 회장과 이만희 간사께서 위원님들을 가장 높이 받들고 봉사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봉사하는 그리고 미주기획홍보위원장으로 계신 은호정 위원님, 박갑식, 양학봉, 이내은, 장명우 상임위원님 이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LA 평통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보스턴 협의회 소속인데 보스턴 협의회에서는 우리는 부를 때 오은희 간사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존경하는 오은희 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수석 부회장이신 장수인 부회장은 보석 중에 보석 같으신 장수인 부회장이라고 부릅니다. 회장님은 돌 같은 한선우 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돌은 돌보기를 황금같이 하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그러한 서로의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보스턴 총영사관에 계시는 유기준 총영사님이 저희를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존경하는 오은희 간사님.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총영사님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 제가 이 강연의 1번 타자입니다. 그래서 무키 배치로 디파인을 할까? 아니면 워커 뷰러로 홈필드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생각해 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저스가 이번에도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램즈의 슈퍼볼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LA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입니다. 제가 강원도 출신이고 그 아버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미국 유학에 대한 꿈을 가장 먼저 실현시켜준 학교가 US입니다. 장학금과 스타이펜드를 오퍼를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학교입니다. 동시에 순위의 버팔로에서도 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LA를 갈까 뉴욕주로 갈까 그러다가 뉴욕을 선택해서 결국은 동부에 있게 됐습니다. 이후에는 미네소타로 옮기게 됐었고요. 저의 백그라운드는 경제학인데 학부서부터 계속 경제학을 했었는데 에드워드 프레스캇 교수님, 그 다음에 리오 허비츠 교수님한테 경제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버스턴 이사에서는 MIT에 계시는 피터 다이아몬드 교수님과 같이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세 분의 특징은 노벨 경제학상을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 사진은 너무너무 조그맣게 이거보다 사실 더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크신 분들 밑에서 지도를 받을 수 있었던 아주 영광스러운 교육 과정을 거쳤습니다. 유오브의 미네소타 대학 지금 그 미주 여성위원장이신 우리 주미영 위원장님이 공부하고 계시는 미네소타 대학인데 여기에서 제가 티칭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티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4번에 걸친 티칭 어워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유오브에서 받은 14번의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상이었습니다. 물론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려준 제가 문이니까 달이라고 생각해서 그려준 학생도 있고 또 이렇게 이건 유오브엠이 그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을 때 자기가 실제 경기에 뛰던 그 학기 퍽을 사인해서 저한테 준 그러한 선물. 그 다음에 발렌타인스데이, 이거는 엊그저께 있었던 발렌타인스데이에
또 제자들이 이렇게 주는 그러한 거를 쉐어합니다. 버스턴에서 LA는 참 멀더군요. 운전을 하면 44시간이나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또 보스턴하고 LA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베스트 오브 애니미즈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LA 레이커스하고 보스턴 셀틱스는 총 17번씩 우승을 했었죠. 레리 버드와 매직 존슨 이렇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혹시 넘어지거나 펌블했을 때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실수를 하거나 제가 혹시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미국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라는 건 우리 몸과 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빨리 뛰게 되면 열이 오르죠. 그건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살이 너무 많이 찌면 그거는 오버웨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GDP가 너무 빨리 자라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자라도 안 됩니다. 근데 2007년에서 9년에 우리는 리세션을 경험을 했고 그 이후에 팬데믹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31.4%나 뒤로 갔다가 또 앞으로 30% 이상 올라갔다가 마지막 쿼터 작년에 포스 쿼터에는 6.9%라는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 그린 오른쪽에 보시면 그린 라인이 그 potential real GDP라 해가지고 GDP가 거기에 달할 때 가장 좋은 건데 지금 블루 라인이 있죠. 약간 아직 못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GDP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못 미쳐 있고 제가 여기 찍은 점은 이번 팬데믹 이전에 GDP가 여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다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이미 벌써 넘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DP의 70%는 컨섬션입니다. 소비가 70%를 차지하는데 그래서 소비자들의 그 신뢰감, 내가 소비를 할 때 미래 소득이라든지 잡 시큐리티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소비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리세션 때 보면 60 밑으로 내려갔었죠. 그러다가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이번 팬데믹 기간에도 70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가 작년 12월에 70.6, 올해 2월에 61.7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작년 2월 대비는 약 20% 가까이 떨어진 거고 올해 1월 대비도 약 8%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이 겁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물가 걱정을 해야 될까요? 물가는 제가 물가에 대해서 찾아보는데 미래 에셋 증권에서 최근에 나온 것이 물가에 대해서 아주 그래프를 잘 그려놔가지고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임금 상승이 그것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집값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공급망 교란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여기 그린 다티드 라인이 2% 선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Federal Reserve Bank는 2%의 물가 상승, 해마다 2%를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월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7.53%입니다. CPI가 7.53%. 굉장히 물가가 높은 상황인 것을 알고 있겠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도대체 왜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갔는지를 봤더니 에너지 섹터가 약 20% 이상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도 크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쇠고기라든지 음식이 또 물가를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CPI, 대부분의 사람들은 CPI를 보지만 중앙은행에서 화폐 정책을 결정할 때는 PCE를 봅니다.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PCE 매저가 CPI랑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지만 좀 더 정확한 매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2%가 타겟입니다. 근데 Core CPI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5% 가까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자꾸 생기고 너무 겁나는 일만 터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유니버시티 미시간에서 나온 인플레이션 엑스펙테이션을 보니까 약 5% 정도로 내년에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2월 14일 날 뉴욕 페드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5년 예상치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어거스트 8월에 3월 5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3.1%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1월에는 오히려 3%로 떨어질 거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건 굉장히 좋은 사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부자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게 되면 장기 투자를 못하게 되겠죠. 그럼 비즈니스는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여러분들이 집 살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뉴욕 페드에서 나온 데이터상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큰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지금은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노동시장의 문제입니다. 이 노동시장, 여기서 그린 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fully employed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가 다 고용이 됐다면 지금 가려져 갈 때도 안 보이는데 4.45%면 실업률이 4.45%라 그러면은 fully employed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1월에 4.0%입니다. 이미 벌써 4.4보다 낮아졌죠. 작년 12월엔 3.9%였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실업률을 매주하는 게 U1, U2, U3, U4 해서 U6까지 있습니다. 실업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난주에 1시간이라도 페이드 잡을 했으면은 인플로이드입니다. 그건 실업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 실업으로 치자. 그럼 U6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 실업으로 칠 때 7.3%. 지금 노동시장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잡리스 클레임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잡리스 클레임, 그러니까 왼쪽 그래프는 이게 타임 시리즈 그래프인데 너무 이번 팬데믹에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너무 안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끝부분만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린 다티드 라인이 300,000입니다. 30만. 위클리 데이터가 30만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노동시장이 레이버 쇼티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굴 고용하려고 할 때 힘들다고 봐야죠. 사람 고용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2월 달에 보니까 jobless claim이 223,000이에요. 그러니까 way below 300,000이죠. 그 얘기는 지금 노동시장에서 사람 쓰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이 올라가서 hourly wage 요한이 계속 올라가죠. 그 다음에 job opening이 그린 라인인데 job opening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red가 higher 하는 겁니다. higher 하는 갭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죠. job은 많은데 사람을 지금 hire 할 수 없는 그러한 노동시장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이 레이스별로 실업률은 어떻게 될까? 팬데믹 이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린 라인이 에이시안입니다. 에이시안. 모두 다 예상을 하셨겠지만 에이시안들의 unemployment rate은 purple은 백인인데 백인들보다 낮았습니다. typically. 그런데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바뀝니다. 팬데믹을 지나게 되니까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된다? 백인들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시안의 unemployment rate이 typically 가장 낮아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더 백인보다 높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그리고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은 역시 아프리칸 아메리칸하고 히스패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아주 따끈따끈한 페이퍼를 제가 어제 받았어요. 그래서 2022년 요번 주에 나온 건데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에서 워킹 페이퍼입니다. 이건 아직 퍼블리시드 되지 않은 페이퍼인데 너무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코트로 따왔습니다. The highest wealth racial 그룹은 에이시안 그룹이에요. 에이시안 그룹의 average, 그러니까 mean value가 1.5 million 정도, 웰스가 이 정도 있다는 거예요. 백인이 1.5 밀리언이니까 식으로 얘기하면 15억, 16억 정도의 에이시안들은 웰스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백인은 12억, 그 다음에 흑인은 3억,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우리 에이시안들은 참 부지런하고 잘 살고 열심히 사는 민족에 틀림없습니다. 그 논문에 같이 있는 내용입니다. 0이라는 거는 백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홈워크를 하는데 백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minutes spent on homework은 105%예요. 여기 스케일이 안 맞아서 여기 자르고 그냥 쓴 거예요. 여기 20%인데. 에이시안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스도 제일 잘해. 그 다음에 SAT 매스도 제일 높아. 재밌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GRE, Graduate Record Verbal인데, Graduate Record이 그냥 박사과정 가거나 그럴 때 치는 시험인데, Verbal은 백인이 제일 잘합니다. 또 재밌는 거, 너무너무 재밌는 데이터가 이건데, MCAT, 이게 Medical College Admission 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컬 스쿨에 가기 위해서는 MCAT을 꼭 쳐야 되는데, 백인이 제일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결과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에이시안들은 하이스트 페이드 잡을 갖는 전공을 택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죠. 그 다음에 세컨드가 비즈니스 앤 이카노미입니다. 그 다음에 소셜 사이언스, 아트스 앤 휴머니티즈는 가장 낮고요. 처음에 스타트는 임금이 비슷하지만 나이가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넘어간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너무 재밌는 게 비즈니스 앤 이카니 더 많이 벌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뒤집히는 게 이게 파이낸셜 섹터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 블루 라인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입니다. 에이시안들은 60%가 넘습니다. 우리가 에이시안이라고 그러면 한국, 일본, 중국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캄보디아라든지 인디아라든지 그런 나라까지 다 고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은 이 데이터보다 더 좋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시장은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린 라인이 10대 도시의 케이스 쉴러 홈 프라이스 인덱스인데요. 2006년에 피크를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서 9년 사이에 우리는 리세션을 겪으면서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 2006년 피크를 넘었는데 팬데믹 기간에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시장 가격이 막 그냥 주택시장이 너무 뜨겁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어떤가 봤더니 블루가 노스 이스트입니다. 버스턴, 뉴욕 지역이겠죠. 이게 미디언, 그러니까 mean value가 아니고 미디언이죠. 그러니까 팔린 개수에 따라서 딱 중간인 미디언 세일 프라이스가 약 55만 불 정도고 서부가 두 번째로 높은데 50만 불 좀 넘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만 따로 봤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넣지 않았는데 캘리포니아는 매사추세츠보다 더 높습니다. 중부와 남부는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아직도 낮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싱글 패밀리 홈 세일즈도 굉장히 늘었다가 이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하우징 스타트하고 하우징 퍼밋이 중요한데 퍼밋을 받아야지만 스타트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갭이 점점 커질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서플라이 체인에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퍼밋을 받고 짓지 못하는 어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격도 올라가는 그러한 주택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드에서 이자율을 높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0년 만기 이자율을 30년 그러니까 30year fixed rate 같은 게 지금 3.5%가 좀 넘었는데 계속 올라갈 추세고요. 15년 fixed mortgage rate도 올라가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레이스별로 오너십을 한번 봤습니다. 화이트가 가장 높습니다. 74.5% 홈 오너십이고요. 미국 전체 에버리지는 65.5%입니다. 에이시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61.2%.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43.1%.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홈 오너십이 굉장히 중요한 게 홈 오너가 되고 나면 모기지를 갚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기의 웰스가 되는데, 그러니까 에이시안이나 화이트 같은 경우는 웰스가 좀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히스패닉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 같은 경우는 오너십율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웰스의 증가율도 굉장히 낮다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코비드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코비드 때문에 생겼으니까. 이건 one word in data에서 제가 오늘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지금 제일 밑에 보면 사우스 아프리카 보이시죠? 피크로 올라갔다 블루 라인인데 피크로 올라갔다 금방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아프리카는 그냥 다 잠잠해졌고 미국도 무섭게 올라가다가 떨어졌습니다. 일본도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한국은 뭐 10만 명 얘기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가다가는 이렇게 비슷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겁먹고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 CDC 데이터입니다. CDC에서 작년에 그 백인들을 중심으로 케이스는 흑인은 2.8배가 높았고
에이시안들은 1.1배가 높았고, I'm sorry, 아메리칸 인디안이고 흑인은 2.6배가 높았고, 그다음 히스패닉은 2.8배가 높았고, 근데 hospitalization도 나와 있고, death 같은 경우는 그 인디안은 1.4%, 흑인은 1.1%, 블랙이 가장 많이 죽었죠. 그런데 최근 데이터를 봤습니다. 2월 1일 날 발표된 데이터를 봤더니 에이시아는 백인에 비해서 0.7배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손도 잘 씻고 방역이 좋으셔가지고 케이스도 백인들보다 훨씬 적고 약 70%뿐이 안 되고 hospitalization도 80%뿐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데스율도 80%. 그러니까 우리 에이시안들은 정말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죠. 그래프를 너무 많이 보고 막 제가 빨리 달려왔죠. 지금 호흡이라도 이렇게 가다듬으시라고 제가 재밌는 퀴즈 하나를 드렸습니다. 매년 1월 31일은 무슨 날일까요? 1월 31일 힌트는 이 그림입니다. 1월 31일은 무슨 날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1월 31일은 Hug an Economist Day입니다. 진짜 Hug an Economist Day입니다. 1월 31일에 혹시 주위에 경제학자가 보이거나 경제학 교수가 보이면 꼭 허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31일. 자, 페더럴 데트인데요. 미국이 물론 국가 데트가 이미 굉장히 많죠. 최근에 확인해 봤더니 30 트릴리언 달러가 넘었어요. 그래서 시리즌별로, 그러니까 아기를 포함한 시리즈는 9만 불 정도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시는 분이라면 24만 불 정도입니다. 약 2억 4천, 2억 5천 정도에 우리가 이미 벌써 미국의 데트를 갚으려면 이만큼을 내야 되는 엄청난 양의 데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더럴 데트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팬데믹에서 여기인데 2051년에는 더 많이 올라간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더럴 스펜딩이 레버뉴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계속 커질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메이저 헬스케어 프로그램입니다. 헬스케어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정부가 돈을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자율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베이비 부머들이 죽지 않고 오래 삽니다. 그래서 점점 나이를 들어가면서 헬스케어라든지 이러한 거, 지금 혹시 이 베이비 부머에 끼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래오래 사실 텐데 그것이 미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Federal Reserve Bank,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낸 겁니다. 이 옐로우 라인이 돈의 서플라이라고 보면 됩니다. 2007년 팬데믹 이전에는 약 1 트릴리언 달러가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4 트릴리언 달러를 지나다가 줄어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돈 푸는 거를 많이 줄였었는데 이번 팬데믹 이후로 거의 9 트릴리언 달러스, previously는 1 트릴리언이었죠. 그러다가 last 10 years 리세션 동안에는 4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됐다가 이미 벌써 9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 해가지고 돈 서플라이 하는 걸 줄인다고 페드가 발표를 했고 3월부터는 아마 이자율을 올릴 텐데,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발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블루 라인은 이자율입니다. 지금 0%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 500하고 VIX 인덱스인데, S&P 500는 계속 올라가죠. 이 VIX는 Fear 인덱스입니다. 이게 파란 라인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겁먹고 주식시장에서 막 빠져나오고 그러는 경우죠. 그래서 VIX 인덱스는 20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관망세. 그래서 지금 S&P 500가 폭락하니 올라가니 난리를 치는데, 예상은 그냥 꾸준히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 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Real value of the dollar인데 달러 환율이 높아지고 있죠. 지금 이거는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미국 돈이 전 세계 많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트리핀 교수가 한 말인데,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건 세계 어딜 가도 다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러가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 트레이드에서 많은 데피시트를 가지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 달러를 굉장히 많이 풀어가지고
우리가 기축통화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달러 인플레이션 때문에 밸류가 없어지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에는 예측이 어떻게 될까? 올해는 경제 성장이 약 4% 정도로 예상합니다. 내년에는 2.2, 그다음 후년에는 2.0%. 올해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PCE, 코어 PCE를 얘기하는 건데 약 2.7%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3% 이렇게 좀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Federal Reserve Bank의 예상입니다. IMF는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볼까요?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 4.4%로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은 4%, 페드랑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도 약 4% 선으로 경제 성장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게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는 올해 세계 경제가 4.9% 정도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1월에 0.5%가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미국 경제가 슬로우 다운을 할 거라는 거죠. 이 0.5% 줄어든 거에 미국이 약 0.2% 이상을 컨트리뷰트 할 거고 차이나 경제도 굉장히 슬로우 다운 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차이나 경제 모두 다 슬로우 다운 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나 경제는 어떤가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차이나 바로 옆에 또 북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차이나 시클리컬 액티비티 트래커라고 중국에서 데이터를 GDP 데이터를 발표하면 대부분 잘 못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미국 경제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든 건데 그래서 제가 최근 데이터까지 넣어가지고 한번 돌려봤더니 빨간 라인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경제는 굉장히 좀 슬로우 다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IMF 데이터를 봤더니 이 블루 라인이 돈을 풀었다가 타이트닝, 돈을 이제 줄인다는 얘기죠. 우리는 슬로우 다운을 시켜야 된다. 미국이 그 추세고 유럽이 그 추세입니다. 하지만 빨간 게 중국인데 빨간 거는 지금 돈을 풀고 있다는 얘기죠.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컨시스턴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올해 굉장히 슬로우 다운하는 침체기로 접어들 것 같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미 벌써 돈을 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자율도 낮추고 돈을 풀어서 부양책을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빠른 속도로 우리 미국 경제를 봤고요. 남북한 경제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라이 까지 마라. 들으셨나요? 후라이 까지 마라. 자, 후라이까지 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드라마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퀴즈로 하는 중간에 퀴즈로 북한말을 혹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퀴즈를 만들어봤습니다. 다음의 단어들을 북한말로는 뭐라 그럴까요? 북한말로는 뭐라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골키퍼는 북한말로 뭐라 할까? 꿈나라는 북한말로 뭐라 할까? 내야수는 북한말로 뭐라 할까? 드라이클리닝은 북한말로 뭐라 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거는 통일부 북한 정부 포털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선별한 겁니다. 골키퍼는 문지기라고 합니다. 꿈나라는 잠나라라고 합니다. 내야수는 앞마당지기라고 부릅니다. 드라이클리닝은 화학빨래라고 부릅니다. 스타플레이어도 이렇게 부릅니다. 기둥선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북한말을 남한말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짝씨를 뭐라고 부를까요? 짝씨가 남한말로 뭘까요? 짝씨, 배우자입니다. 부화사건은 뭘까요? 부화사건. 부화난다, 부화사건. 간통사건을 부화사건이라고 합니다. 등불게임은 야간 경기를 말하는 거고 벌럭키는 자유투, 예술해양은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입니다. 우리는 평화 통일을 원하고 있고 통일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가까운 우리의 같은 민족인 북한의 언어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를 보기 전에 간단하게 북한에 대한 이해, 이것은 민주평통 평화 플러스 통일이라는
그 출판물에 김병로 교수님의 글을 요약한 겁니다. 김정은 정권의 특징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선군에서 선민으로 바뀌고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다시는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김정일 위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강조해가지고 이거는 평양시 대동강 쑥섬에 완공된 원자 모형의 과학기술 전당입니다. 이미 완공된 것이고요. 남한 말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입니다. 그거는 그 선군에서 선민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그 다음에 이 건물은 이게 왜 오케이, 그러면 그냥 그 스톡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은 선민에서 선군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20년 전에는 300개 정도의 종합시장이 있던 것이 지금 약 500개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식량과 소비재 60% 이상을 시장에서 구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와 코로나 19 이 상황이 빈부격차를 너무 심하게 만들었고, 신흥 자본가인 돈주가 약 1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022년 전망은 그 계층 간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한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벌써 40% 이상이 노출이 됐고, 그 다음에 관행과 정치적 경직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북한은 엄청난 전력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건설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GDP입니다. GDP. 이 GDP는 Purchasing Power Parity라 해가지고요. 일불의 Purchasing Power를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인도 가면은 일불 가지고 살 게 많은데 한국은 비싸잖아.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걸 다 맞췄으니까 그냥 숫자로 직접적으로 그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게 CIA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미국은 6만 불입니다. 한국은 42,300불입니다. 일본이 41,000. 이게 2019년 에스티메이트인데 아마도 우리가 좀 더 잘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페인보다는 훨씬 높고요. 러시아보다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북한입니다. 이게 2015년 에스티메이티드 밸류인데 1,700불입니다. 1인당. 근데 2015년 이후에 계속 네거티브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줄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의 격차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남북한 경제 비교, 이거는 뱅크 오브 코리아에서 온 건데요. 뱅크 오브 코리아에서 온 건데 남북한 경제 비교를 보게 되면 인구가 북한이 한국의 약 50%, 우리가 2배 정도 많습니다. 퍼센트와 배를 그래서 제가 같이 다 계산을 해서 넣었는데, 그 다음에 명목 GNI는 우리가 55.7배, 이렇게 훨씬 더 많이 GDP가 높다는 거고요. 1인당으로 따져볼 때 북한은 130만 원 선입니다. 140만 원. 한국은 3,700만 원, 3,800만 원. 약 28배입니다. 퍼센테이로 따져보면 약 4%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적은 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생산량도 북한이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2,500대 생산을 하는데 남한은 그러니까 3.5 밀리언이니까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죠. 남한의 생산량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남한이 6시간 생산하면 북한의 1년치 생산량하고 똑같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 에스터리스크를 달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이어트 하는 거 아시죠? 건강을 위해서 약 2% 정도의 감량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70%라면 1.4% 정도 1.4kg 줄이는 거, 남한 GDP의 약 2% 정도를 우리가 세이브를 해가지고 그거를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데 투자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동서독이 통일할 때 89년도 통일할 때 경제 상황을 봤습니다. 이거는 비율로 보면 되기 때문에 뭐 그때 금액이 어땠다 저땠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서독이 인구 면에서는 동독이 서독의 27%, 약 30%뿐이 안 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러니까 배가 넘죠. 이 북한 인구가 훨씬 많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북한 인구가. 그 다음에 GDP, 1인당 GDP로 볼 때는 동독과 서독의 비율이 약 3배 정도였었습니다. 서독이 3배 정도 잘 살았어요. 동독은 12,000불 정도였고 서독이 38,000불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94년에 우리가 남북한이 10배 정도 차이였는데 2020년 데이터로 보니까 27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차이가 지금 커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버먼트 버짓을 보니까 그 동서독이 약 60%, 서독이 동독이 60%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북한의 남한과 북한의 그 정부 버짓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우리 남한이 약 3%도 안 됩니다. 2020년에 아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정도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위성에서 본 야간 조도인데 92년에서 2008년에 보면은 남한은 굉장히 더 밝아졌죠. 전체 더 많은 지역이. 그런데 북한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휴전선 있는 데도 마찬가지고 이 조도 개성시 인접 지역과 금강산 지역의 조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천안함 피격이 있은 뒤에 그 연평도 포격 그러면서 이게 떨어졌고 그다음에 관광객 피격이 있으면서 조도가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북한이 살기 힘들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이건 2009년에 나온 페이퍼인데 너무 의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2009년에 그 개성공단에서 나온 게 북한 전체 수출의 23%를 차지합니다. 거의 4분의 1 정도가 개성공단에서 만든 거를 북한이 수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성공단에 북한이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16만 명 정도가 인컴을 받고 개성공단으로부터 4만 명이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 골드만삭스에서 평가해 놓은 것은 북한 사람들은 사운드 워크 에틱이 있고 그 다음에 윤리적이겠죠. 그 confusion value가 있고 well educated 되기 때문에 significant한 potential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참 좋은 그건데 지금 개성공단이 멈춰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10년간 경제 성장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 레드가 남한이고 블루가 북한입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 네거티브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남한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스토리컬리 50년대에는 북한도 약 13% 이상을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70년대 들어서 전체적으로 떨어졌고 80년대에서 90년대 들을 때 2.4%로 떨어지다가 지금은 그 김정은 위원장 들어오고 나서는 네거티브 0.47%입니다. 이게 2021년 데이터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 약 3%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굉장히 지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의 2022년 내년에 경제 전망을 올해죠. 올해 경제 전망을 보게 되면 이제는 생존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2021년에는 성장, 2022년에는 생존. 최우선 정책은 작년에는 금속 화학 공업이었고 지금은 농업, 농촌 문제, 식량 문제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민주평통 자문회의에서 발간된 책자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하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게 돼요. 그럼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펜션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주식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도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건 뱅크 오브 코리아 한국은행에서 계산을 해놓은 건데 2017년, 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평균 0.83에서 1.82% 개선시켰을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1000불짜리 주식이라면 이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8불에서 18불 정도의 수익이 증가됐다는 거죠. 주식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그거에서 뭐해? 싱가포르 회담 그거에서 뭐해가 아닌 거죠. 그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이 그림은 2021년도 보스턴 협의회 우리 한선호 회장님이 이끌고 계신 보스턴 협의회의 문지우 학생의 그림을 썼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통일 인식의 필요성을 우리 민주평통의 여론조사, 이게 쿼터리 데이터인 것 같은데 분기별로 나오는 최근에 나온 겁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통일의 필요성, 일반 국민은 70% 정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찬성을 합니다. 평통위원께서는 96%, 전문가는 97%. 근데 성별, 연령대별이 더 재밌습니다. 여자 40대 분이 가장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남자는 50대 남자가 가장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요. 20대 남녀 모두 60% 미만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특히 20대 남자 같은 경우는 52.9%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젊을수록 통일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일의 이유, 일반 국민은 전쟁 위협의 해소, 그 다음에 전문가와 자문위원은 훨씬 그거에 대해서 높고요. 근데 여기서도 연령별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민족 동질성 회복이 20대죠. 20대 19세에서 29세에는 7.6%뿐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북한과 남한의 동질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LA 평통에서 지난번에 주니어 평통 발대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바람직한 한반도 미래상은 어떻게 독일처럼 완전히 통일되는 거, 일반 국민은 36% 그걸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처럼 그냥 뭐 유럽 연합처럼 만들자, 그것도 통일이다. 35%. 미국과 캐나다처럼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나라로 그냥 따로 있자. 일반 국민은 이 정도의 데이터 나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들과 전문가들도 약 50%. 북한에 대한 인식은 일반 국민들은 협력 내지 지원 대상이라가 46%뿐이 안 됩니다. 자문위원들과 전문가들은 굉장히 훨씬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의식과 생각이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퓨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거를 선택을 하라 그랬더니 17개 선진국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의 나라가 패밀리를 넘버원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 돈을 넘버원으로 꼽았습니다. 넘버 2는 헬스입니다. 헬스. 패밀리는 넘버 3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야, 정말 한국인들은 참 훌륭하시고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서머리를 들어갑니다. 미국 경제는 그런대로 성장을 잘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올해는 계속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레이버 마켓이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용하셔야 되는 분이 있다면 비즈니스에서 고용하실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율은 1,200원에서 1,250원 선 정도 될 것 같다고 예상되고요. 북한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통일 준비와 차세대 소통 그리고 평화 공공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어린 왕자에 나온 거를 코트로 가져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평화 공공 외교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우리 김창수 사무처장님의 말씀은 LA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젊은 층이 통일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원하는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통일이 차세대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국은 국익의 바탕을 둔 합리적 이성적 외교를 펼치는 나라이다. 그래서 일본이나 베트남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Why 북한, 최광철 미주 부의장님의 말씀을 코트로 사용합니다. 몇 가지 서제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한의 꾸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아까 데이터를 계속 보여드렸는데 데이터 중심의 연구가 꾸준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이어트 논리처럼 우리가 조금 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공조 및 원조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공조 및 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서스테이너블 해야 되고 이윤이 남아야지 서로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우리 이승우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공조 및 투자로서 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K 평화 공공외교는 많이 들으셨죠. 저는 OK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오미크론 K. 오미크론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가 뭐 문제되지 않게 그냥 또 오미크론이 너무너무 잘 퍼지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의 아름다운 것들이 잘 퍼질 수 있게. 그 다음에 우리는 플렉서블한 공공외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세대 및 여성 역할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니어 평통 너무 좋은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AAYC라든지 여성 컨퍼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권교체,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정권교체가 상관없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건의료 공동체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지원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약 개발이나 세계에서 뭐 우리 남북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백신 그런 것들을 꾸준히 지원한다면 그 장기적으로 너무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는 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민하다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dream, wild dreams입니다. 우리는 정말 와일드 드림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 생각을 했었죠. 그 이후에 뚜벅뚜벅 걸어서 우리는 이 우주를 갖고 제임스 웹 망원경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 망원경으로 봤더니 남북한이 통일된 이러한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면서 모두 다 들을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들리시나요? 네, 들리세요? 네. 네, 한문수 교수님, 네, 항상 열정적인 강연 감사드리고요. 역시 이 대학원 평화통일대학원이라고 해서 대학원이 그냥 이렇게 뭐 석사학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냥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데이터나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강연은 별로 많이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강연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님이시니까 좀 더 그런 숫자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논리들을 좀 많이 적용을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저희가 보통 듣는 강연들은 국제 뭐 교류 관계 계신 분이나 정치학과 계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공조하셔서 좀 그렇게 앞으로의 북한과의 뭐 북미 관계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 건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해나가실 수 있을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은희 상임위원님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는 늘 존경하고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것이 저는 사실 데이터 위주의 일만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게 데이터로 보는 것만 하는데 그래서 정치학이나 사회학이나 역사나 그렇게 하신 분들과 공조는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걸 제가 모르는 것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사실 그리고 강연은 제가 그렇게 강연하면 그러니까 LA 우리 회장님한테 연락을 받고 LA 생각만 했습니다. 오늘 강연하기 순간까지 전까지 계속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까? 저는 항상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서 강연 시작 전에 배도 아픈 것 같고 막 그냥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초청해 주셔서 우리 이승우 회장님 너무 감사를 드리지만 이렇게 강연을 통해서 또 뵐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문자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정권 이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철학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교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이 새벽에 듣고 계셨군요. 우리 영국에서 이윤정 교수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철학적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경제학적 그다음에 데이터 위주로 보게 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을 하면서 경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상적인 나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기득권층과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군부 세력이 있을 거고 근데 군부는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중심의 개혁에 대해서 반발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다 그게 합쳐졌는데 너무 unfortunate한 것은 사실 코비드 이런 거는 정말 너무너무 unfair하지 않습니까?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치고 북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사실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철학, 그러니까 인민을 잘 살리겠다, 경제 중심의 철학이 실현되는 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너무너무 큰 난관들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냥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혹시 교수님께 또 오늘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바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의 고정미 상임위원님께서 손 드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고정미 상임위원입니다. 오늘 강의 데이터를 통한 통계를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어린 왕자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북한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들이, 즉 해외에 있는 자문위원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교수님 생각에 실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질문해 봅니다. 우리 고정미 상임위원님 우리 특위에서 같이 활동하시고 여러모로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정말 어려운 질문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스테이너블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북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남한이 주는 거를 가만히 받지는 않을 겁니다. 받아서도 안 될 거고 자기네도 체면이 있으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고, 그렇다면 서로가 체면이 살고 제가 얘기한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경제학을 했으니까 서로에게 윈윈이 돼야 되고 프로피터빌리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든지 남한에도 이익이 되고 북한에도 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동족이라는 생각 자체도 없어지는 그런 게 데이터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동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 그 논리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는 북한과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장밋빛을 줘도 안 됩니다.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통일되고 나서 50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냥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살게 된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북한 경제를 끌어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죠.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그 북한 경제를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그게 서로가 공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끌어올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울 수 있는 과정인데 서로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고, 둘째 우리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거 아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재외동포로 살 수 있는 거는 저는 일부리라도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K-PAC 열심히 일하신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AAYC라든지 그런데 도네이션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믿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서포트 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든지 각 지역 정치인들, 아니면 그게 다 돈이 안 된다 그럼 시간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봉사를 통한다라든지, 또 아니면 좋은 매너로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우리 한국인의 향기를 전달한다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죄송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해도 됩니까? 잠시만요. 그 전에 저기 문자로 하나 들어와서 먼저 문자 질문을 좀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에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볼 때 개성공단은 참 적합한 윈윈 기제로 보입니다. 북한 수출량의 4분의 1 정도가 개성공단에서 온 것이었고 4만 명 이상의 노동 인력이 일을 했는데 지금 생존 카드를 내는 북한의 입장은 그런 공단이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교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와이에서 이민옥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성공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끊겼을 때, 개성공단이 막혔을 때 북한에 얼마만큼 타격이 갔는지도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제2의 개성공단, 아니면 관광이라든지 여러모로, 그러니까 개성공단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변화된 수익 모델이 개발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를 다시 재생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좀 더 우리가 북한도 윈할 수 있고 우리도 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개발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손 드신
네, 위원님, LA, 네, 로스앤젤레스 공공모교 상임고문 박신화입니다.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아까 공조 투자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뭐라면 좋게 그런 면에서 경제 협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특별히 공조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아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경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아까 지금 우리가 살면서 미국에서 이 물가가 항상 오르는 건 우리가 항상 걱정하죠. 살기 힘들죠. 그런데 물가가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내려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실생활에서 살 때 품목을 보면은 물가는 이미 값은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일반적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 않아서 그게 내려가면은 그리고 이미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졌어요. 근데 물가가 내려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건지 그거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조 투자, 저는 관광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관광이 일단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채광권이죠. 그러니까 광물이라든지 소중한 그런 자산들을 우리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과 그것이 컴바인되게 되면 굉장히 시너지 이펙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광 같은 거는 지금 공해라든지 그런 거 전혀 창출 안 하면서 그러니까 걱정 안 하면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물가라는 게 소고기에 1파운드에 10불 하던 게 지금 15불 됐다. 그러면 1년 뒤에 10불 될 거냐? 잘 안 되겠죠. 안 되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우리 상임고문님의 임금이 올라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15불은 그냥 좀 있더라도 임금이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 14불로 좀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1년 이내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게 갑작스럽게 여파가 올 수 있는데 특히 한국신문 같은 데서는 그레이트 리세션을 떠나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가 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대공황이 온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렇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데이터를 여러 개를 찾아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잘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라스의 박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은 90년도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갖고 많은 북한 시민들이 굶어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비드 상황에서 혹시 그때처럼 또 어려운 시기가 오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 상황은 어떤지 좀 정보가 있으신지요? 최근 데이터를 제가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데이터는 없고요. 그러니까 최근의 거는 아니지만 데이터상으로 보게 되면 코비드가 북한 경제를 완전히 거의 올스탑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비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의 그러니까 바닥이 나고 없는 상황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저리 가라의 힘든 시기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금방 풀릴 거냐 그러면 금방 풀릴 가능성이 또 없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우리는 그러니까 솔루션을 좀 지혜롭게 찾아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한 교수님, 고난에 지금 코비드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생존 관계가 너무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물자를 들어올 수도 없고 가공을 할 수 없는 것이 또 한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포인트입니다.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너무 좋은 답변 강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박수 한번 교수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LA 상임부회장 김준식입니다. 오늘 평화통일대학원에 우리 많은 LA 자문위원들이 이렇게 사무실로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미주 각 지역 협의회에서 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성황리에 개강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박한 경제 또 실물 경제를 이렇게 강의를 끝까지 함께 해주심을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우리 한문수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승우 회장님 정말 이 통일대학원을 들어보니까 잘 준비 이렇게 해주셔서 이런 팬데믹 기간에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저희 평통의원을 되게 해주심을 우리 함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제 1강의 잘 마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2강의에 모두 함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LA 자문위원들 무사히 귀가하시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